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9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0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주인 국내당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연설 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엽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파괴 발언을 개짖는 소리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며 북미 간 대화보다는 고강도 압박 국면의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돕기 계획을 확정하고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청와대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한 캐비닛 문건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JTBC가 취재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인식 부사장이 경남 사천의 직원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새벽 조사 중 체포한 하성룡 전 대표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제부터 세월호 기관실을 수색 중인 가운데 JTBC 취재진이 배 내부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당초 이달까지 마치려 했던 세월호 수색은 한 달 연장됐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는 유일한 버스 노선이 경영난으로 없어진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것에 비하면 찬성 160에 반대 134, 비교적 큰 표차로 여유 있게 가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부재에 이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까지 발생할까 노심초사했던 여권은 일단 한시름을 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도 어렵사리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먼저 국회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지연 기자. 오늘 찬성표가 네. 당초 예상보단 많이 나왔습니다.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면서요? 네, 그보다 앞서서 오늘 표결에는 전원이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의 배덕광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해서 298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먼저 주요 인사 관련해서는 여야가 많이들 참여하긴 하지만 사실상 전원이 참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후보자가 갖는 인준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표결 실제 개표 상황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 가운데 검표 작업에 들어갔던 의원이 가결됐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서야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민주당 쪽은 상당히 좀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의원총회를 2번이나 연 모양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결에 앞서서 2번이나 의원총회를 열었던 건데요. 의원총회라는 것은 결국에 이 본회의 전 의원들의 그 의견을 듣고 이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2번씩이나 열어서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또 국민의당에서 얼마나 찬성표가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이 표 단속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 녹색 타일을 메고 와서 이 눈길을 끄기도 했는데요. 이 녹색은 국민의당 상징색이어서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무언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동의안이 가결되자 이 우원식 대표는 가장 먼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국당은 당론 반대 입장이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당은 앞서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 표결 결과는 인정한다면서도 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한국당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앞서 이 본인상 빼고는 모두 표결에 참여하라고 공개 지시할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 김명수 후보자를 떨어뜨리겠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만큼 큰 표차에 이 실망감을 드러낸 모습이었습니다. 이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었는데요. 이 결과를 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이 발언은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고뇌와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오늘 결과를 놓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국회 나가 있는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상보다 찬성표가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찬성한 160표, 과연 누가 찍은 건지 지금부터는 표 분석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 찬성 145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굉장히 여유 있게 가결된 셈입니다. 네, 일단 가결 오늘 정족수보다 한 10표가량이 많았습니다. 예, 한 명이 빠졌다면서요? 네, 그 전체 299명 중에서 이 한 명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현재 구속 수감이어서 이 본회의에 참석을 못했고 예. 나머지 여야 의원 모두가 이 참석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 자유로 빠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민주당은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표가 130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김혜미 기자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만. 네, 이 전체 표결 상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요. 예.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그리고 기권 1표, 무효 3표였습니다. 예. 여기서 찬성 160표 중에서 130표를 이 확실한 찬성표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이 130표 중에서는 민주당이 121표, 그다음에 정의당이 6표, 그리고 이 새민중정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총 3표 이렇게 해서 130을 확실하다고 봤고 예.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한 조건은 이 재적 의원 과반이기 때문에 오늘 이 298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50명이 필요했는데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이 확실표에다가 20표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30표를 더 얻은 셈인데 네. 최종적으로 160표. 역시 국민의당 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찬성적으로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 30표가 야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당 상황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예. 일단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당론은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을 마치고 이 당 소속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적 입장이 있는데 그 차이가 우리 체제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저희 얘기에 따르면 30표 중에 한 표는 뭐 분명히 하위원 표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9표 국민의당에서 대부분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이 비공개 발언에서 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의원들은 한 2-3명 정도가 있었고요. 예. 나머지 의원들은 대부분 입장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일부 찬성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어제 김혜미 기자가 한 10명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10명은 확실하게 찬성이다. 근데 어제 밤 이후에 좀 더 찬성 쪽으로 기울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건 조금 신중하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 기자가 취재하는 것이 맞았다. 네, 이 민주당의 대야 설득 작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말고도 보수 정당에서 추가로 이탈자가 더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역시 무기명이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예.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참고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김명수 후보자와 부선고 동문이어서 찬성표를 던질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던 김정은 의원이 있는데요. 예. 이 김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이 표결 후에 표결 자체에 부담이 좀 있었다. 내가 찬반 어떤 것을 던졌는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왜 무효표가
한 표? 3표가 있었고 세 표. 기권이 한 표. 표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의원은 무효나 기권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무기명이기 때문에 네, 모르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예, 찬성을 던졌는지 반대를 던졌는지 또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이 바른정당 내에서도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당론이 결정됐는데 그 전까지는 소속 의원 전체 20명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 설사 보수정당 내에서 이런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이 두 자릿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예. 이 한국당의 경우엔 특히 우리 당에서는 이탈표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표는 아마도 국민의당 쪽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 좀 해보죠. 네, 정리하자면 민주당에서 총 야권의 30표 정도가 20표가 필요했는데 결과적으로 30표를 더 얻었고 이 중에서 국민의당의 표가 최대 29표, 적어도 이 국민의당 40명의 과반인 20표 이상은 얻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신혜원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국민의당은 지난번 김희수 후보자 표결 때는 반대표로 또 오늘 김명수 후보자 표결 때는 찬성표로 국회 내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캐스팅 보트로서 당의 역할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과는 달리 안철수 대표는 이번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표결이 끝난 뒤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의 결단으로 대법원장이 탄생했습니다. 실제 당내에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15명 이상의 의원들도 김명수 후보자 찬성 쪽에 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표결 직전까지도 안 대표는 가부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론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찬반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서도 원내 문제라는 이유를 들어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겁니다.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라는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안 대표가 김 후보자 부결에 힘을 실었다는 얘기가 도는가 하면 원외대표라 원내 현안에 대해 뚜렷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정기국회 국면에선 안 대표가 적절한 역할 공간을 찾아 리더십을 선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류정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헌재 소장을 잃고 대법원장을 지켰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가 잃은 것이 별로 없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헌재를 대표할 뿐인 헌재 소장은 임명이 안 될 경우에 대행 체제로 가도 되지만 대법원장은 인사권, 행정권을 모두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꼭 임명이 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법원장 임명에 적극 반대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되레 더 큰 걸 놓쳤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에선 헌재 소장 후보자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자에 모두 당론 반대 입장을 보인 자유한국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상당수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도움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헌재소장과 달리 법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헌재는 소장 후보자였던 김희수 대행체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을 맡겠다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김희수 후보자 낙마로 먼저 웃었지만 더 큰 걸 놓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약 2시간 뒤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문제로 출국 직전 야당 대표에게 전화까지 걸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좀 홀가분하게 연설에 임하게 됐지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초강경 발언을 한 뒤라서 문 대통령의 연설에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쯤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걸 높이 평가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오도록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제재와 압박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할 거란 전망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붕괴를 바라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내내 촛불 집회가 새 정부의 토대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촛불 집회를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마친 직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도 그렇게 편한 회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요 의제는 당연히 북핵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시각차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유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한 파괴라는 말까지 거론했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로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 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북핵 문제뿐 아니라 한미 FTA나 무기 구입 등의 현안에서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동포 간담회에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미 간의 북핵 문제 등 서로 공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원칙적인 논의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북한이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서 개 짖는 소리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고민해야 할 유엔 무대에서 북한과 미국은 지금 막말 대결을 주도하는 모양새죠. 이번 유엔 총회에서 북미 간 대화 탐색전이 진행될지는 그 여지가 좀 더 좁아 보입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뉴욕으로 들어서는 이용호 외무상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심한 듯 발언을 시작합니다. 개들이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 전 발언을 겨냥한 겁니다.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표현한 것에도 반격했습니다. 그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중요 국면마다 짖는 개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1993년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협상 때도 1994년 핵 개발이 문제됐을 때도 비슷한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구절인데 누가 뭐라 해도 내 갈 길을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국의 위협이나 제재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 표현인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예정된 이 외무상의 유엔 연설에서도 강경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응한다면 말 그대로 막말 대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에 $800만, 우리 돈으로 9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원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영양제가 담긴 시리얼 등을, 유니세프를 통해선 백신 등 필수 의약품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유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까지 끊어버릴 경우 대화 채널 복원은 아예 불가능해진다고 보고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북한의 상주 사무소를 둔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어서 북한의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무관하게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진하지 못한 점을 되돌아볼 때 남북관계 복원의 측면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니세프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북한 어린이들은 정치와 무관하다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오늘 국정농단 관련 재판 소식의 키워드는 취재를 하다 보니 조윤선 전 장관이 됐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청와대 캐비넷에서 쏟아져 나온 문건들을 JTBC가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잘 이행했다면서 칭찬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전달한 캐비닛 문건 중엔 2014년 10월 2일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와 관련된 문건도 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김기춘 씨였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회의 결과 비서실장 지시사항이란 제목 아래 정무수석 교육문화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 차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잘 이행했다며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을 칭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어서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문화계의 이념 편향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정황은 오늘 재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광용 당시 교문수석은 김기춘 전 실장이 홍성담 씨 작품의 광주 비엔날레 전시를 막고 영화 다이빙벨의 부산영화제 상영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조윤선 전 수석이 함께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조윤선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JTBC가 취재한 또 다른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보면 당시 조 수석 등에게 종북 좌파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면밀히 스크린하라는 지시도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목을 끌지 말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라는 내용도 붙어 있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엔 2015년 3월 25일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관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이병기 씨였습니다. 이 문건엔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상당 부분이 종북 좌파 세력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 민정수석, 교문수석이 이런 상황을 면밀히 스크린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민정수석은 우병우, 교문수석은 김상률 씨였습니다. 이 중 김상률 전 수석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해당 문건엔 로우키로 차분히 진행하라는 단서도 달려 있습니다. 낮은 자세로 이목을 끌지 않게 추진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청와대 역시 문화계 지원 배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 업무를 자신의 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어버이연합 추선희 전 사무총장이 오늘은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추 씨는 국정원 돈은 받았지만 집회는 자발적으로 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얼핏 들어도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정원 직원들 얘기도 추선희 씨에게는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우선 추선희 씨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소환된 추 씨를 상대로 2011년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이 야권 비판 집회를 열었던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추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그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집회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추 씨의 이름은 국정원 2차장 산하 B실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각종 문건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문성근 씨가 주도했던 그 야권 통합운동 100만 밀란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한 1인 시위를 20차례 여는데 800만 원을 추 씨에게 지급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국정원 국익전략실이 추선희 씨에게 돈을 준 이유는 역시 선거 때문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국정원 B실에서 작성한 이 관제 데모 관련 각종 문건에는 내년, 그러니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와 같은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MB정부의 국정원이 당시 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선거 캠프나 다름없이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추 씨는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담당 직원들도 앞서 검찰에 출석해서 이 관제 데모와 관련한 일부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선거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온라인 댓글 활동의 책임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 변호사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오늘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 차장은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해서 아직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앞서 구속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마찬가지로 이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60억 원 이상을 사용한 이 국고 손실죄와 또 2013년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거짓 증언을 했던 위증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댓글부대 지휘부가 이렇게 잇따라 소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구속 상태인 원세훈 전 원장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의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도 수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사진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KBS 이사회의 강규형 이사가 자신을 물러나라고 벌이고 있는 1인 시위대 옆에서 V자를 그리면서 조롱하는 사진입니다. 공영방송의 현 주소를 그대로 나타내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오늘 2011년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민주당 회의를 KBS 기자가 도청한 사건과 관련해서 고대영 사장이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급이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조사해온 KBS 기자협회는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사장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직후 열린 내부 회의에서 고 사장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급이 될 것이지만 회사 불이익과 관련돼 얘기를 안 할 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정치부의 한 기자는 상황이 악화되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미뤄보면은 결국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사장이나 당시 정치부의 책임 있는 기자는 뭔가 중차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KBS 사측은 이 같은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허위 주장을 한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KBS 강규형 이사가 최근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의사가 본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조합원에게 다가가 어깨 동무를 하고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반말을 했다는 겁니다. 강의사는 조롱을 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법적으로 학교에 들어와 시위를 한 노조 측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이 어제 뒤늦게 확인이 됐죠. 김 씨의 유족과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담당 변호사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유족과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 씨의 부인 서모 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딸 서연 양의 죽음을 10년 동안 숨겨왔다며 서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에 서연 양이 돌연 숨지고 맙니다. 수사 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경찰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급성 폐렴으로 자택에서 쓰러졌고 서 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서연 양은 오랜 분쟁 끝에 김광석 씨의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았지만 현재는 서 씨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족과 이 기자는 행방이 묘연한 서 씨에 대한 출국 금지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김광석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입법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2만 3천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예,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은 유족 측의 김성훈 변호사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 10년 만에 알려진 서연 양의 죽음에는 사실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 실종 신고를 하실 때 서연 양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혹시 상정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김광석 씨 형 김광복 씨가 마지막으로 본 게 아마 2006년 정도였고, 예. 그 이후에 그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서해순 씨 측과 그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면서 자연히 좀 사이가 멀어져서 그 김서연 양에 대한 그 안위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까지만 해도 지인들에게서 아이가 미국에서 잘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설마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그 사망한 시점이 2007년으로 나와 있죠? 네네. 그런데 그 한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그 어머니인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부인이죠. 서해순 씨가 1년 뒤 그러니까 2008년 6월에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했는데 거기서도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게 굉장히 좀 의문스럽긴 하더군요. 네네. 그 인터넷 언론 매체와의 어떤 뭐 인터뷰 취재 내용인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데, 예. 거기 내용을 보면은 올해 한 3월달 미국으로 출국을 같이 하고 아이 뭐 어떤 교육을 위해서 있다가 방학 때는 다시 귀국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어떤 그런 대화 내지 취재한 인터뷰 취재한 내용의 어떤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예. 예, 그것만 봐서도 그 서해순 씨가 아마 2008년 6월 달까지도 계속 주위나 이런 언론에는 서연이가 살아있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사연, 굳이 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사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언론에까지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의구심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고 빈소도 차리지 않은 채 3일 후에 화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니 서 씨가 네. 딸의 죽음을 일부러 숨겨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재조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건데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고 김서연 양 사망과 관련해서 단순한 병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과, 예. 두 번째는 고 김서연 양이 사망할 당시 유족 측하고 서해순 측하고 저작권 사용 관련한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예. 만약
서현양이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만약에 법원이 알았더라면 조종이 성립되었을 여지가 과연 있었겠느냐. 이거는 다른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재수사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검 소견이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급성 네. 폐렴에 의한 병사로 이미 그 결론이 났는데 왜 자꾸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반론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당시 국가수부검 결과를 가지고 경찰 측에서는 뭐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이고 외상도 뭐 관찰되지 않았고 약물이라든가 이런 검사 결과 보면 특별한 성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예. 저희는 이 딸의 죽음을 그 당시 시점이 아닌 10년 지금 지난 시점에서 본다면 과연 기본적으로 급성폐렴에 의한 병사라고 하는 것이 언제 급성폐렴이 왔는지 어떤 진행 경과라든가 치료 관련 어떤 병원 기록이라든가 또 병원에 이미 도착했을 때 지금 사망했다고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예. 과연 이송 과정에서 어떤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됐는지 등 그런 부분까지 좀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예.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부인 서혜순 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미 나온 바가 있어서 세간에는 그 입장이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전혀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까? 혹시 뭐 연락이 됐거나 그런 것도 없나요? 예. 연락이 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저희가 이 고 김강복 씨 등 뭐 다른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혹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입니다. 예. 뭐 특정인을 겨냥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 다만 본인이 이제 억울하고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은 나와서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고 예. 만약에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죄 혐의에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예. 뭐 나중에 혹시 서혜순 씨가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론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뭐 언제든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논란이 됐던 박찬주 육군대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역 4성 장군이 구속된 건 13년 만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을 태운 차가 국방부 군사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대장에 대해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검찰은 지난달 초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은 박 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뇌물수수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특정 민간업체가 부대 사업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구속된 박 대장은 국방부 내 수감시설에서 휴직 상태로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현역 4성 장군이 구속된 건 지난 2004년 5월 신일순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13년 만으로 역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지만 박 대장은 1시간 이상 빨리 군사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후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짙게 썬팅된 차를 타고 빠져나오면서 철저히 모습을 숨겼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쯤 경기도 광주시의 포장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주변 옥상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시민이 놀라서 대피할 정도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와 함께 거센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활활 타오르더니 이내 큰 폭발이 일어나고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주변 옥상에서도 화재 현장을 찍다가 화들짝 놀라 벽 뒤로 몸을 숨깁니다. 경기도 광주시 초읍에 있는 포장지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5시 10분쯤. 공장 내부의 전기선에서 갑자기 펌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LPG 연료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90여 명을 동원해 1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2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네, 멕시코 강진으로 숨진 사람이 23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만 44곳의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틀이 지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건물에 갇힌 아이들의 외침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 아이를 꺼내 들어 올립니다. 행여 중장비가 건물 속 아이들을 다치게 할까 염려해 인간띠를 만들어 콘크리트 더미를 실어 나릅니다. 이 초등학교 붕괴로 어린이 21명 등 최소 25명이 숨졌습니다. 현재 구조대원들은 12살 소녀가 갇혀 있는 장소와 가까워졌습니다. Niña nos dice cuál es su nombre, Frida. ¿A usted le dijo? Es correcto, a mí me dijo. Su nombre, aparte de que nos dijo su nombre, nos dijo que había dos niños más. 이날 멕시코 지진 주요 피해 현장엔 비까지 내려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된 건물들이 많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지난 이틀 사이 멕시코는 물론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뉴질랜드, 일본,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6을 넘나드는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가 꿈틀댄 것이죠. 대형 지진 비권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번 멕시코 지진 진앙 반경 250km 안에서 지난 100년간 규모 6.5 이상의 강진만 19번 발생했습니다. 언제든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위험지였습니다. 지난 19일 멕시코 지진을 시작으로 뉴질랜드와 일본에서 규모 6.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선 규모 5.7의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만 규모 6.0 이상 강진이 올해 58번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4만 킬로미터 길이의 불의 고리에서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지진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멕시코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으로 미국 서부와 연결돼 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멕시코 지진과 연관됐다는 설명입니다. 지진 주기설을 주목하는 일부 학자들은 캘리포니아와 일본의 자체 주기가 돌아왔다며 대지진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호수 바닥이었던 멕시코시티는 집안이 젤리처럼 습기가 많고 부드러워 지진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2인자로 불리던 김인식 부사장이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하성영 전 대표와 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의 김인식 부사장이 오늘 아침 9시쯤 경남 사천의 직원 숙소형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신의 고교 동창이자 상사였던 하성영 전 대표가 긴급 체포된 지 30시간 만입니다. 김 부사장은 잘해보려 했는데 누를 끼쳐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3장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사업본부장이던 김 부사장은 국산 훈련기와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주도해 카이의 2인자로 불렸습니다. 이 중 1조 원대 수출 규모의 T-50 사업은 미수금 5천억 원가량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아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회계 처리 이유가 하 전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 보고 오늘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의 죽음과 카이 수사의 연관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 조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지만 본사의 지시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가맹점 소속일까요? 아니면 본사 소속일까요? 고용노동부는 오늘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300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제빵사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빵을 굽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은 제빵 기술이 없는 사람도 본사에서 제빵사를 소개받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 1위인 파리바게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고용 형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는 인력업체가 가맹점주와 계약해서 파견합니다. 하지만 업무 지시는 파리바게뜨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주는 파리바게뜨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3,300여 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법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파리바게뜨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리바게뜨와 유사한 형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기술자를 배치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도 정부의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오랜만에 세월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해서 해수가 이번에는 기관실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저희 취재진이 그 기관실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내부 사진을 보면 기관실과 비상발전기실 등에도 진흙과 각종 장애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진흙은 객실에서 밀려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흙 속에서 미수습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될지 주목됩니다. 목포 신항에서 7개월째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제부터 세월호 기관실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세월호 기관실 도면입니다. 수색 작업자들은 2층 화물칸에서 기관실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실 내부 촬영 사진을 보면 입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어 진입 자체가 어렵고 조명을 비춰야 볼 수 있을 만큼 어두운 상태입니다. 기관실 화재 시 진압장치가 있는 공간은 상황이 더 심합니다. 벽면이 모두 뜯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내부 구조물은 한쪽에 쏠린 채로 50cm가량 쌓였습니다. 또 화물칸에서 기관실로 향하는 진입로 아래쪽은 장비들이 기름과 진흙에 뒤엉켜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일단 기관실 수색을 위해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수색 종료 시점을 한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기관실로 들어가는 문이 지금 개방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미수습자의 그 유골 중에 일부가 조류를 따라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갈 개연성을 배제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객실과 화물칸에 이어 기관실 수색에서 미수습자 유해가 발견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광주광역시 금남로의 전일빌딩. 이곳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탄흔이 발견된 역사 현장이죠.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을 추진하면서 건물 일부를 허물고 주차 타워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된 전일 빌딩입니다. 1968년 7층 높이의 1차 건물을 시작으로 3차례의 증개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건물주인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국비와 시비 등 420억 원을 들여 전일 빌딩을 리모델링해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1차 건물을 허물고 주차 타워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차 건물 외벽엔 시민군이 쏜 총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헬기 탄흔이 발견된 10층뿐 아니라 빌딩 전체가 역사적 현장인 만큼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엄군의 진압과 시민군들의 저항이 함께 담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면적 규정을 지키려면 일부 건물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국비 13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총탄 흔적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 별도로 전시를 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이 완강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5천조 원 규모인 보유 자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졌던 돈 풀기 정책을 끝내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긴축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금융시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00억 달러씩 보유 자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decided that in October we will begin the balance sheet normalization program that we outlined in June. 2008년 이래 5배나 불어나 현재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5천조 원 규모인 보유 자산을 중장기적으로 절반 이하인 2조 달러까지 줄일 거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입니다. 미국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던 양적 완화를 끝내고 긴축 모드에 들어가겠다는 신호로 국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미국이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4차례 인상할 동안 국내 가계대출 금리는 0.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빚을 내 집을 산 가구를 비롯해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늘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께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아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뒤 과도한 불안 심리를 빈틈없이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자체 제작 상품인 이른바 PB 상품이 요즘 인기입니다. 일반 제품과 비교해서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해서 찾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값을 비교해봤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은 PB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격을 꼽습니다. 싸고 맛도 괜찮고 마트 이름이 있어서 믿고 사는 것 같아요. 한 소비자 단체가 서울 지역 대형마트 4곳의 제품 2,600여 개를 들여다봤더니 5개 품목 가운데 1개꼴로 PB 상품값이 오히려 일반 상품보다 높았습니다. 우동 종류의 경우 PB 상품 평균 가격이 일반 상품의 2배가 넘었고 둥글레차나 당면, 즉석갈비탕도 PB 제품이 10%에서 30%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B 상품 경쟁이 가열되면서 고품질을 내세워 등장한 프리미엄 PB 제품의 경우 보리차 종류는 일반 제품보다 86%, 주방세제는 52%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계에선 재료나 성분 등 품질의 차이가 있다며 PB 제품이라 해도 무조건 저렴할 순 없다고 설명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한테는 저렴하다라는 이미지가 박혀 있거든요. 일반 상품보다 저렴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식품 종류의 경우 PB 상품이 평균 12% 정도 더 저렴하게 나타났는데 소비자 단체에선 대형마트의 식품 유통 마진율이 30%대인 점을 감안해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산처럼 높은 곳에 설치돼서 항구로 들어오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조명탑을 도등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항구인 부산항에도 이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등 앞쪽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게 돼 선박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초록빛 조명이 산 아래 부산항 대교 쪽을 비춥니다. 이 철탑은 도등이라 불리는데 24시간 LED 등이 불을 밝히며 입항 선박의 항로 유지를 돕는 해양 교통시설입니다. 다리 밑을 통과하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크루저선엔 생명등인 셈입니다. 그런데 올 초 북항 재개발지에 200m 높이의 주상 복합 건물 허가가 났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바다 쪽에서 이 등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시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도등 불빛을 가릴 게 분명한데도 건축 허가를 내준 부산시의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이미 2008년 200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세웠는데 뒤늦게 도등을 설치한 해수부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도등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는 방안은 입항 선박과 일직선이 되지 않아 어렵고 건물 높이를 낮추는 방안도 건축주 반대가 완강합니다. 적법하게 저희는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의 건물을 낮추는 방법으로만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저희가 좀 동의할 수가 없고. 시민단체들은 부산항의 대외 신인도까지 추락하게 생겼다며 조만간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운 업주들이 붙잡혔습니다.
최대 1,700만 원까지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경찰은 일부 업주가 계획적으로 약물을 이용해서 정신을 잃게 한 뒤 돈을 뜯어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입니다. 직원이 남성 손님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합니다. 불과 몇 분 뒤 자리에 앉은 남성은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 L씨는 그날 밤 술집에서 모두 1,700여만 원이 결제됐다는 사실을 귀국한 뒤에야 알았습니다. It was maybe a month later that I noticed that there was a number of larger charges that were unexpected. So at that point, I realized that something had happened to me. 자리를 옮긴 손님에게 이동식 카드 단말기까지 가져와 돈을 뜯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인 관광객 N씨는 이 골목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술집 여사장은 이곳까지 N씨를 따라와 함께 술을 마셨고 N씨가 정신을 잃자 이 카드 단말기로 37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업주 일부가 계획적으로 약물을 이용해 외국인들 정신을 잃게 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환각과 수면을 유도하는 졸피뎀 성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00kg 넘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잃을 정도로는 술을 안 먹었는데 데킬라 5잔에서 6잔 먹고 정신을 잃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약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업주들은 처음엔 정당한 가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 장부를 제시해보라고 하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40년 동안 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발이 돼주었던 단 하나뿐인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주민들 걱정이 깊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논과 밭을 지나 개울가를 건너자 한적한 농촌마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건 2달 전입니다. 버스회사 쪽에서 통보 혹시 온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버스 타는 승객한테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번져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마을을 지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외버스가 멈춰서는 정류장입니다. 버스 노선로를 한번 보면요. 경기도 파주를 출발해서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운수업체가 손님 부족 등 적잘 이유로 일부 구간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곳 주민들은 하나뿐인 대중교통으로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존 버스 노선을 인수한 새로운 버스 업체가 승객이 많지 않은 구간 운행을 중단하게 해달라며 고양시에 요청했습니다. 사단선이 승객이 제일 없죠. 손님도 없는 구간을 하다 보니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333번 버스는 50분에 한 번씩 마을을 지나가는데 고양시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 유일한 버스입니다. 운행 중단이 예상되는 마을 주민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큰일 났어요. 병원도 댕겨야 되고 그러는데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현재 333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에 300~400명 정도입니다. 버스 업체는 적자를 넘어서려면 승객이 500명은 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000가구가 넘는 3,000명 다 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이곳은 운수업체가 대표적인 적자 구간으로 꼽은 파주시 광탄면 노선인데요. 실제로 버스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버스를 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한적한 시간대라 그런지 한동안 승객이 보이지 않다가 할아버지 2분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가 운행을 멈출 경우엔 파주시 10개 마을과 고양시 2곳의 주민들은 대중교통 단절을 겪게 됩니다. 아니, 이 노선은 하나만 다니거든요. 주민들이 대중교통이 없어져 버려요. 대체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려요. 저희는 이제 결사 반대를 하고. 최근 농촌 인구가 줄면서 기존 버스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 요금만 받고 택시로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100원 택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내년엔 82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버스가 노선이 없거나 노선 폐지 등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택시 복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역시 교통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따복버스 노선을 계속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기도청은 조정과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단절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좀비는 그 자체가 무서운 숙주입니다. 좀비와 접촉한 사람들은 대개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염돼서 또 다른 좀비가 되고 마니까요. 그러니 좀비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고 사력을 다해서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겠죠.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들이 바로 이런 좀비들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었다고 국정원의 당시 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국정원이 총괄 기획한 방송 장악 문건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을 집요하게 사찰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현미경 사찰의 대상이었습니다. 좌경화된 프로그램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했으며 안팎의 지탄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좌파 논리로 정부를 흠집내왔다. 이것이 사찰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시선집중을 진행했고 지금의 뉴스룸 못지않게 시선집중을 소중히 여겼으며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과 해당 라디오국은 진보의 젖줄, 좌파의 숙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야만성 앞에 합리적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국가 권력을 견제한다는 저널리즘을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난감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참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그들이 보기엔 정권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무섭게 번지는 좀비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사찰 일지를 기록하고 진행자는 물론 출연자와 PD며 작가의 성향까지 깨알같이 분석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좀비 영화를 비롯한 공포 영화에는 늘 반전이 하나씩 등장하곤 합니다. 영화 식스센스에서도 가장 숨막히는 반전은 주인공 그 자신이 사람이 아닌 유령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영화 속의 그 반전처럼 출근길 좀비 호러물을 감시하던 그들 자신이야말로 세상을 오염시키는 좀비 같은 존재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긴 그러고 보면 해 떨어진 밤이라면 몰라도 상쾌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사람들과 만나는 좀비는 어느 영화에서든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좀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2012년 2월 사이버 사령부가 작성한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란 보고서, 이 보고서가 댓글 공작의 근거가 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바로 이 보고서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서명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관 기자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해주세요. 예, 이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잠깐만요. 이철희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철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란 문건을 꺼내든 바 있습니다. 이 문건이 이명박 정부군의 정치 개입과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의 근거로 보인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문건이 군사 2급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그 사이 재분류를 통해 기밀에서 해제됐다며 오늘 공개한 겁니다. 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민관 기자. 예.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문건에는 그 사이버 심리전의 작전 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 이들이 활동할 국가 주요 행사로는 당시 핵 안보 정상회의 외에도 총선, 대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곧 있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서 국내 문제에 활동 초점을 뒀다는 것이 확실했다는 그런 주장을 이철희 의원 측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조금 아까 저희가 그 화면에 내보내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꺼내봐 주시죠. 예. 조금 이제 확대해 보면 가운데에 김관진 전 장관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사인이 늘 쓰던 그런 사인이면 뭐 틀림이 없을 테고 이것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 혹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문건 표지에 보시다시피 김관진 당시 장관의 서명이 있는데 이게 예. 김관진 당시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로 서명을 했다고 이철희 의원 측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보충 취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 뉴스 시간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전해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은 마저 좀 취재해서 내일이라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의 전례는 없는가? 팩트체크는 오늘 이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심심치 않게 회자가 됐지만 정작 그 실체가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졌던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역대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네. 수사는 처음입니까? 네,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는 있었습니다. 네. 2010년에 대통령실 직속의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밝혀냈습니다. 1978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사건입니다. 당시 중정은 주로 동일방직이라는 이 회사의 노조 해고자였던 126명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안전기획부에서 이 명단이 더 늘어서 1,662명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사위 같은 경우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조사 차원에서 실체가 드러난 경우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두 정권에 걸쳐서 정보기관이 노동계를 집중적으로 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죠. 네. 하지만 32년의 시간이 흘러서 관련자 규명과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2014년 대법원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도 없었고 처벌도 없었다라는 건데 다른 사례는 있습니까? 네, 1991년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있었습니다. 네. 1987년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1991년에 발견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안기부가 부산 소재 기업들의 노무 협의회에 개입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금호상사라는 신발 제조 회사 전산실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민사회 인사까지 8천여 명이 포함이 됐습니다. 국회는 리스트 존재와 작성 시점까지는 밝혀냈는데 하지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증언이 나왔던 안기부의 관여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여당이었던 민자당에서 안기부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거부해서 정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수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금호 상사 관계자 2명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피해자였던 시기이고 역시나 수사와 처벌은 모두 없었던 거군요. 네, 마지막 사례는 노태우 정권이었던 1990년의 사례입니다. 네. 당시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블랙리스트를 폭로했습니다. 네. 윤 이병은 서빙고 분실해 있던 동향 파악 대상자의 색인 카드, 또 컴퓨터 디스켓을 가지고 탈영을 했습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등 1,300여 명의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자체 조사로 끝났습니다. 보안사령관과 국방장관이 물러났습니다. 이때 보안사의 이름이 기무사로 바뀌었습니다. 관련자 처벌은 없었습니다. 폭로한 윤 이병만 특수군무이탈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으로까지 이제 그 대상이 점점 넓어진 건데 결국에는 수사와 처벌 거의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이 올해 조사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앞서 이런 세 사건으로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수사로 어떤 사실들이 좀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첫 연설 중계 방송에 있을 예정이어서 저희들이 조금 좀 앞당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숨겨진 1인치입니다. 예, 뭔가요?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있었습니다. 예. 정치권의 예상보다 많은 160표 찬성으로 됐는데요. 예. 여기에는 숨겨진 1인치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우선 첫 번째 살펴보면 바로 스팸 차단 기술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때는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반대를 하라는 이런 문자 항의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많게는 하루에 수천 통이 왔고요. 주로 보수 기독교계에서 많이 보냈었습니다. 예.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제 며칠 지났고 하도 당해서 이제 적응이 됐는데요.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바로 스팸 설정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의 그 페이스북 글을 잠깐 보면 문자 폭탄도 설정해서 몇 글자 올렸더니 조용해졌다. 뭐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한국의 IT 기술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예. 인준, 반대, 뭐 김명수 이런 단어를 스팸으로 설정해 놓으면 수천 통에 달하던 항의 문자가 하루에 수백 통으로 줄어들었고 예. 뭐 이 정도는 참을만 하다 하고요. 하루에 한 번씩 문자 휴지통만 비우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단어들을 또 피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점점 스패머를 그렇겠죠. 넓히면 좀 예. 차단막이 좀 더 형성이 된다고 하고요. 예. 한 국민의당 의원은 문자 항의는 많이 줄었는데 대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어제 오늘 찬성하라는 부탁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아서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총력전을 펼쳤을 테니까요. 예. 자, 숨겨진 1인치가 또 있습니까? 예, 바로 고등학교 동문인데요. 예. 지금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고 30회 졸업입니다. 정치권에는 4명이 있는데요. 윤상직, 김정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선배들이고요. 김성식 의원은 30회 동기, 그러니까 친구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세기수 후배입니다. 예. 김성식 의원은 일찌감치 찬성 의사를 밝혔고요. 물론 동문 때문이 아니라 자질을 보고 찬성하겠다라고 강하게 밝혔었고요. 예. 관건은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김정은 두 의원이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김정은 의원을 특별 관리까지 했는데요. 뭐 차라리 참석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다면서요?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말까지 전했던 것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예. 예. 어쨌든 아무튼. 김정은 의원은 표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표결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과연 찬성을 했냐 반대를 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말 못한다 하고 갔습니다. 예. 뭐 안정된 의정 생활을 위해서 더 캐묻진 않았었고요. 세기수 후배인 안철수 의원은 현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예. 또 마지막 1인치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서도 녹색 넥타이를 맸나요? 예, 현지 시간으로는 20일이고요. 사실 우리 시각 새벽인데 예. 오늘 행사에서 녹색 넥타이를 메고 왔고요. 예. 이런 것도 사실 의미를 뒀다는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예. 아, 뭐 말 그대로 정말 총력전을 펼친 모양이군요. 예. 아무튼 그래서 160표를 얻어서 통과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의문의 1패입니다. 예. 오늘 한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09년 라디오 프로그램이 영향력이 많다. 사회 여론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예. 사찰했다는 문건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저렇게 나와 있고요. 예. 내용 중에 한 편을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인 민경욱 당시에 KBS 일라디오의 시사 프로그램인 열린 토론 진행자였는데요. 예. 민경욱 의원에 대한 평가도 있었는데 보면 중량감이 떨어져서 발언 시간 배분에만 급급해 일방적 정치 공세를 방치한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왜 저 위에 제목은 읽지 안 읽습니까? 앞서 앵커 브리핑에도 나오고 다 한 것 알았습니다. 같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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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요. 민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방송 장악저지 투쟁위 위원입니다. 근데 이 방송 장악저지 투쟁위원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언론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근데 국정원이 당시 민 의원의 방송도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올렸고 예. 심지어 그 평가 자체도 박했던 셈입니다. 예. 민 의원으로서는 좀 서운한 측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예. 뭐 입장이 나왔습니까? 입장을 들어보려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는 되지 않았고요. 예. 오늘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렸던 페이스북 민 의원의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 답글로 민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토론자들에게 고르게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토론 진행자의 갖춰야 할 덕목이다 예. 하면서 박했던 국정원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본인이 자평을 했습니다. 예. 저건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출당 사전 작업입니다. 예. 이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오늘 이 사진은 뭐냐면 여의도에 있는 자유한국당 당사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 예. 바구니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당시 이제 2011년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요. 예. 명패가 있고 거의 못 쓸 것 같은 전화기 세 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뭐 옛날 명패니까 뭐 버릴 수는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물건이냐라고 기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마 버릴 것 같다라는 대답이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당 사무국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저런 물건들이 복도에 버려진 것처럼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당 예. 사무국 관계자는 명패 자체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물품 목록에도 없다라고 그러고요. 예. 다만 최근 자유한국당 당사 내 부서 배치가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내놨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예. 버려진 듯한 명패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출당하니까 관련물들을 다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예. 그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관리를 안 했다는 거고요. 대신 관리를 예전에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박스에 있던 명패가 버려질 건지 안 버려질 건지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뭐 간단한 일 같은데 굉장히 설명을 들어봤더니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낮에는 조금 덥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오늘 밤 10시 반 정도로 예상되어 있는데요. 저희 뉴스룸 끝나고 곧바로 스포트라이트가 방송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I will. 'Cause if I ever saw you, I didn't catch your name, but it doesn't really matter. I will always